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추입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 다가갔다고는 하지만 이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곳곳에 소나기까지 내리는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도 계속이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폭염이 이어진다는 건가요? 네, 절기상 가을인 입추지만 오늘부는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출근길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의 기온도 27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2주 넘게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에서 27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도 최고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기온도 33도, 강릉 34도, 대구 35도로 낮 동안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아침까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등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이어지겠습니다. 17째 이어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오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기습적인 소나기도 내립니다. 기온이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파리 올림픽 일정을 마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귀국을 합니다. 금메달을 딴 뒤에 작심 발언한 안세영 선수는 한국에 가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했던 안세영 선수. 밤 9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불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한테는 일단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협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선 귀국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발언을 피했습니다. 제 입장도 뭐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배드민턴 대표팀 김학균 감독은 말을 아꼈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김택규 회장 등 배드민턴 협회 수뇌부는 당초 선수단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안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여론이 집중되자 다른 항공편을 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민주당이 연일 극한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쟁만 하다 날샌다는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전략 수정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당초 추진 입장을 밝혔던 2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 2특검 4국조 방안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2특검 4국조를 추진해왔습니다. 2특검 4국조 체제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병대원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추진하되 국정조사는 4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TV조선에 해병대원 순직 은폐 의혹 국정조사만 남기고 나머지 3개는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공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청문회, 특검, 탄핵으로 피로감이 올라온다는 글들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엔 국회의장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우원식 의장이 합의 없는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전략 수정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나 특위를 통한 대여 공세는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차례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 주 재발의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취임 후 첫 당정협의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모습인데요.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민주당을 향해서 초당적으로 이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자, 일단 여야 합의로 한번 연기가 됐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이 된 이 금투세 폐지의 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향해서도 좀 초당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적극적인 좀 민생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금투세 폐지가.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당정이 이제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지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도입된 세제인데요.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가 연 보통 한 6천억 원에서 8조, 8조 정도, 10조 정도 거치고 있어요. 그 증권거래세도 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내고, 이게 이중과세다 이런 논란이 많았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잘 그 기성세들은 잘 벌다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산 형성을 위해서 주식 투자에 많이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 매긴다. 그래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논란이 많았고,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를 유예하자라고 해가지고 2023-5년도로 떠넘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현재도 그런 이제 그 이중과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억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에만 현재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세해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의 첫 단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민주당은요, 이 한 대표의 제안에 응할지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아까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좀 유연한 것 같고 그렇지만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그 당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와 있나요? 당내에서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재명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당대표와 관련해서 금투세 문제에 대한 당 내부의 토론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당 내부의 이견은 어떤 거냐면 이게 조세 형평성을 깨고 있다. 그래서 초부자 감세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투자세 대상자를 따져보니까 전체 0.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는 다 금융투자세에 대한 조세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정책의 일관성 문제인데 이걸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이 유야무야 됐을 때 시장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초의 도입 과정에서 조세 저항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폐지라고 하는 측면들보다는 조세 저항성을 최소화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좀 대안적인 방향.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낮게 적용을 하고 단타라고 하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 조세 저항을 좀 낮출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토론들이 여야간 좀 합의를 통해서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도 좀 입장이 좀 유연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거네요. 일단 당 대표가 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2020년도에 기억하시면 김병욱 그 당시의 의원도 그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고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두 가지를 다 시행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증권거래세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이전에도 민주당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협의를 잘 하게 되면 저는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폭염 대책 일환으로 전기세 감면 법안을 여야 합의하자 이렇게 언급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진성준 정책의장도 선뜻 호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입법 발의가 양당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대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 7, 8월에 특별 요금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깎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7천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보다는 추가해서 전기사업법에 아예 감면 대상을 넣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뭐 독립유공자, 뭐 장애자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각 그 뭐 정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법 이런 데 개별적으로 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상공인 등 관련돼서 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민주당에서도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를 해놓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합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뭔가 좀 합의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이런 가운데서도요. 민주당은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권 분열을 노리는 건 아니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황은? 아니 이거야 뭐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공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약상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이견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당론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예를 들면 뭐 미진하다면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선거 이전부터 소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국민적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자. 뭐 야당에서는 이미 이걸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니까 빨리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가닥을 잡으시게 되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진실, 어떤 팩트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빨리 이 부분 그 민생 뭐 법안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당적 좀 합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변인께는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민생에 대해서는 조금 뭐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아도 보이지만 이 문제만 딱 나오면 이제 딱 막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가 구성 기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공세는 뒤로 미루고 이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다른 국가기관이 다 이 그 기관별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진상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맡겨두고 지금 이거 벌써 세 번째 발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한 개인이 한 약속이잖아요. 당대표 후보자 시절에.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서 본인이 공약을 지금 철회하는 게 아니고 당대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건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현재 당내의 유력한 의견들은 지금 특검법이 필요하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불구하고 당론이 결정이 되게 되면 아마 그렇지 않은 쪽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합의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중간 거점이 없는 거잖아요. 전 적어도 쌍방이 국민들한테 공약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또 당대표가 된 후에 어떤 입장을 낼지도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 경제 또 대결 정국 이거를 해결하는 걸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4월 양자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제안을 한 건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대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축하난을 보내고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상례였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만나주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만났습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효과만 있었지 그 이후에
서로 간의 어떤 평행선 자체가 좁혀지지 못했었거든요. 예. 이번 상황은 증시가 폭락하고 있죠. 중동에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 폐업이 뭐 100만 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좀 정부 또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신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이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만납시다. 만나서 그야말로 민생에 대한 얘기들을 폭넓게 나누고 공감대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상황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는 곧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당내에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거고 이걸 피해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윤 대통령의 정부는 경제가 무능하고 본인은 수권 능력이 있는 경제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대비적인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세에서 실제 민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임이라면 그러면 이제 의제 조율을 사전에 해야죠. 그리고 현재 경제 국면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뭔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는 분명한 정책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탑다운 방식의 좀 구성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게 해결의 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사실 실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민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서 풀어야 되겠다. 국민들은 그걸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이제 경제 중심 정당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후보가 먹사니즘을 화두로 내세운 이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경제 연구 모임 잇따라 생겨나고 있어요. 이 후보의 당대표 연임 또 대선 도전 행보에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모임 경제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큰 대선 플랜까지도 연결한 그런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의 수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큰 불편함이 없고 적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관되게 가져온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 수단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 비전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것, 전 그것이 예를 들면 그 정당 또는 그 정당의 리더가 수권을 할 만한 능력이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런 측면으로 계속 좀 나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핵심적으로 중도층 같은 경우도 광범위하게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민생 문제에 대한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획은 좋은데 말과 행동이 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기서 공부하는 내용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저걸 빌미로 해서 이제 모이는 의원수들의 속마음이죠. 사실은 이제 친명 내에서 분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후를 보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 그 이유를 보든 친명 내에서 각 계파가 이제 분화가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겠다면서 방통위를 찾아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방통위 간 이 충돌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공간이 좁은데요. 공간이 좁다고. 그냥 원활한 협조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료를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료를 줄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로 돌아가세요. 아니, 질문하세요. 다 갈게요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자세를 쳤어야죠. 질문하실 자세를 갖추셨어요 지금. 자, 저 장면은요. 방통위 측이 이제 야당의 이제 KBS KBS와 이 박문진 이사 선출에 관련한 어떻게 이사 선출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방통위에서 이 과정에서 양측 신경전이 오간 겁니다. 저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이게 어떤 근거로 저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탄핵은 이미 의결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의결전 조사 절차는 또 아닌 것 같고 네. 탄핵 의결전 조사 절차는 또 법사위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방위는 그럴 권한이 없는 거고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국정조사입니다. 네네. 그럼 국정조사에 관련된 뭐 결의나 이런 그 조사 계획서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검증을 가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 요구는 검증 가지 않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 가서 굳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카메라를 의식한 뭐 행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김태기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아니 그 무력화 시켜놓고 의결기구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5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민주당이 예. 합의제를 무력화 시켜놓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안 준다고 뭐라 그래요. 제출된 자료, 그러니까 요구된 자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은 어떤 실효성 있는 목적하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식 목적하에 간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요 모레 이른바 이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탄핵하고 또 후에 증거 조사를 좀 강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장악 청문회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연속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진숙이라고 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관, 김홍일로 이어져 오는 예. 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예. 야당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방통위 체제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탄핵을 하려고 하면 바로 사표를 내서 대통령이 바로 즉각 수리하는 반복적인 과정. 예. 2인 체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 과정에서 YTN이 민영화됐고 저 KBS 사장이 바뀌었고 이제 MBC 이사진도 바뀌는 상황들을 예.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탄핵을 진행한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번에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예. 여건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틀 전에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일날 모든 것을 제공하고 83명에 대해서 1시간 30분 만에 이사들에 대해서 검증을 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네.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목적을 통해서 한 거 아니냐. 예. 그럼 그 목적이 이 방송장악, MBC 방송장악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다음 국회 절차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겠다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짧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저런 여러 사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 방통위원장을 탄핵했잖아요. 네네. 그럼 탄핵할 때 탄핵 그 사유서에는 증거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참고 자료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없고 지금에 와가지고 저를 조사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선탄핵하고 후 증거 수집한다는 거죠.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자료를 줍니까? 아예 안 주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뭐 여야가 입장이 기본 입장이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팀원과 위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을 상대로 채무 상환 유예와 이 만기 연장을 지원을 시작을 합니다. 9일부터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5천억 원을 긴급 투입을 하고요. 이번 주 중에 피해 소비자 환불 조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당정이 긴급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5천억 원. 피해 기업들은 오늘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9일부터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 소비자는 이번 주 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서 금주 중에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규모,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책이 사실상 돌려막기와 다름없다며 미봉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며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문책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역대급 증시 폭락을 계기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압박했고 개미투자자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지난 5일 사상 최대 낙폭으로 주저앉았던 이 국내 증시 어제 3%대로 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반전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게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이게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 어제는 어쨌든 코스피가 3% 이상, 그리고 코스닥도 6%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시장은 개장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중단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이제 4년여 만에 발동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는 좀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희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날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던 일본 증시 역시 10% 넘게 반등을 했는데 근데 이 블랙 먼데이의 단초가 됐던 과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 얘기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인데 다행히도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1% 내외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번 과정에서 보면 유독 이제 한국과 일본, 대만, 동아시아 세 개 나라의 하락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왜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한국과 일본, 대만 증시의 공통점은 수출과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발 AI 이 인공지능 거품론의 직격탄을 맞는 양상인데요. 일본 증시의 굴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 세계 증시 하락률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블랙 먼데이, 니케이 225 지수가 12.4% 빠졌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올렸죠. 엔화 강세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일본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죠. 실제로 시가총액 1위 기업 도요타가 12% 넘게 빠졌고요. 반도체 장비주 어드밴티스트도 급락을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증시는 유독 반도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거품론이 불거지자 그동안 AI 반도체 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한국과 대만 증시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대부분 두 자릿수 내외로 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중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 것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증시가 이제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주식을 더 사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 투자의 대가, 세계에서 주식 투자 가장 잘하는 사람, 워렌 버핏이 잘 나가는 주식, 애플의 주식을 절반 처분하고 현금을 사상 최대로 묵혀놨습니다. 굉장히 시사람바가 큰데요.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 침체 공포에 질린 증시입니다.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엔캐리 청산, 중동 불안, 여기다가 AI 거품론, 여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논란 중입니다. 따라서 경제는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패닉, 일단 심리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미국 경제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록적인 낙폭으로 일부 낙폭 구간 한 3분의 1 정도는 되돌렸습니다만 아직도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다시 한번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주식을 반이나 팔았다고 하는데 대폭락장의 펼쳐진 이틀 동안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 이들도 있습니다. B2 쪽에 등장을 했습니다. 5대 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규모 1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2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이 블랙 먼데이 당일 1조 5천억 원. 2년여 넘게 가장 큰 폭으로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 주식을 누가 받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천억 원 매수를 했는데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다 보니 5대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그 대출받은 돈이 1조 원이 넘어서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 주식을 빚내서 사서 비트 쪽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아직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섣부른 비투는 반대 매매에 부딪힐 수 있다.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들은
주식 급락할 경우 강제로 매도해서 원금을 회수해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급락할 경우가 있다면이란 뭐 단서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향후 증시를 향방을 가름할 변수, 이게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크게 한 3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 경제 침체 단초를 제공한 건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주간으로 발표되는 주간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월간 고용 지표,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지 일회성 요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오늘 22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중앙은행장 총재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 코멘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일부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B컷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낮춰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AI, 이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오늘 28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미 차세대 신제품 제품 결항으로 석 달 이상 생산을 유예했거든요. 이게 과연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는 엔캐리 청산입니다.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급하게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 역시 패닉셀, 그러니까 투매가 일어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가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2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추려집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후보 3, 4명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통상 회의 직후 후보 명단은 공개되고 장관의 제청 절차도 이틀을 넘기지 않아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총장 지명 절차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을 딴 이 안세영 선수의 이 작신 발언 이후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안세영 선수가 이제 폭로성 발언을 통해서 내놓은 문제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부상 문제도 있었고요. 트레이너와 같이 못 간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안세영 선수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회 안일한 부상 관리, 그다음에 2번째는 단식과 복식 중에 복식에 치우쳐진 대표팀 운영입니다. 먼저 부상 관리 문제를 좀 보면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었죠. 당시 결승전 도중에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이제 협회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2주에서 6주 정도 재활을 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훨씬 더 부상이 심각했다.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협회와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복식 위주의 대표팀 운영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배드민턴이 복식이 단식보다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식에 지원이 집중이 되고 훈련, 그다음에 재활, 뭐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복식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세영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니까 귀국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작심 발언 이후에 안 선수 이제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대한체육협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놓고 대한체육회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당초 불참의 원인을 안세영 선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불참했다라고 했는데 안세영 선수의 어제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의 출국길에 어떤 기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대한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 그냥 기다려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22살의 어린 선수가 이 부분을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그 같이 메달을 땄던 은메달 복식에서 혼성 복식에서 은메달 땄던 선수들만 참여를 해서 오히려 또 안세영 기자들로서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또 그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 대해서 축하받지 못한 자리를 만든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결론적으로는 배드민턴 협회가 또 이번에도 또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안 선수 발언을 계기로요. 과거에 있었던 이 협회의
배드민턴 협회 네. 선수 관리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용대 선수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10년 전에 이용대 선수가요. 배드민턴 협회의 안일한 선수 관리 때문에 자격 정지를 받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도핑 기구, 세계 반도핑 기구가 선수들 약물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불시에 하루 전날 시각과 장소를 통보해 줍니다. 네. 거기로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1시간이 경과하도록 오지 않으면 도핑 불응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배드민턴 협회가 이 세계 반도핑 기구의 이용대 선수 위치 보고 요청에 대해서 3번이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를 안 했고, 두 번째는 보고 기한을 넘겼고, 세 번째는 이용대 선수가 전주에서 대회 참가하고 있었는데 선수촌에 있다고 잘못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용대 선수가 도핑에 불응한다고 판단을 하고 2014년 초에 1년 자격정지를 내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던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못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이제 행정상의 실수라고 소명을 해서 3개월 뒤에 징계 처분이 취소가 됐는데 당시에도 배드민턴 협회의 안일한 선수 관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었죠. 이번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그 문제가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정부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 선수 발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문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선다는 건데 뭐 선수 보호는 그동안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문체부에서 아마 이번 올림픽 아마 종료 후에 꼭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한 연맹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롤모델이 될 만한 협회라는 것은 양궁협회라든지 사격연맹이라든지 어찌 보면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도록 선수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준 협회가 아마 저는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협회와 다르게 지금 이번에 배드민턴 협회에서 드러났다시피 이런 선수 관리라든지 특히 선수들이 부상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라라고 어저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진종호 의원이죠. 그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데 이 부분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광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 기회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체계적으로 연맹이나 협회가 어떤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한 거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 배터리가 문제였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시청자들께서도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새벽 5시에 이제 충남 금산군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난번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하고는 조금 사고가 다르긴 한데요. 인천 사건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고 어제 금산에서는 그 주차타워의 지상 1층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화재 사건은 수입 전기차였고 이번 화재 사건은 국산 전기차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 국산 전기차에 우리나라 제조사가 만드는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천 화재 사건에서는 차주가 충전 중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금산 사건은 차주가 전날 저녁 7시에 충전을 해놓은 상태였다. 충전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사고 원인이 배터리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차주 그리고 보험회사와 같이 이 차량을 이송해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인천 아파트에서 난 전기차에는 중국 제조사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예전에도 화재 문제 때문에 리콜이 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이 중국산 이제 NCM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예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근데 이 회사가 2009년도에 설립된 신생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출하면에서는 한 세계 10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 21년도에 이 3만여 대가 이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에서 전기차 3만여 대를 리콜을 했었거든요. 이거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번 화재가 발생한 독일산 어떠한 그 제조회사에서 왜 이런 그 값싼 중국산 배터리 회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좀 향후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차량이 똑같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2,200대가 국내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 차량들의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국산 배터리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운행을 하는 차주로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조사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리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지하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한 해 만에 막 싸우고 있거든요. 정부에 좀 이거에 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요 런닝메이트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친노동계 진보 성향의 정치인인데 미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 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전화해 대선 러닝메이트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Listen, I want you to do this with me. Let's do this together. Would you be my running mate and let's get this thing on the road? I would be honored, Madam Vice President.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대선 러닝메이트로 월즈 주지사를 낙점했습니다. 이로써 11월 미 대선은 민주당 해리스 월즈, 공화당 트럼프 벤스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I worked with Republicans to pass an infrastructure bill, cut taxes for working families, signed paid leave into law. 미네소타에서 6선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 2019년부터 주지사를 맡고 있는 월즈는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 진보 정치인입니다. 총기 규제와 공교육 강화 등의 이슈에 합리적이고 명쾌한 논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네브라스카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부친을 이어 17살부터 주 방위군으로 24년간 복무했고 고교 교사로 일하다 정치에 입문해 소박하고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트럼프 측은 월즈 지명에 감사하다며 좌편향적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타니아 현지인 사진작가인 안토니오 트레카리치와 연락이 닿아 지금 보시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8월 4일 촬영된 이 사진은 용암과 화산재가 10km나 하늘로 솟구쳤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이었는데요. 산의 높이가 해발 3,300m 정도니까 산 높이의 3배까지 올라간 거죠. 7월 2일부터 분화를 시작한 이후 붉은 용암을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위협적인 화산 폭발인 것 같아요. 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에트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도 가까워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7세기에는 강진을 동반한 강력한 활화산으로 당시 에트나와 가까운 카타니아의 건물들이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이 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17세기 이후에 다시 건축된 것들입니다. 2019년부터 화산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어져 한두 차례 이상의 분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폭발이 있어 주민 대피령이나 공항이 종종 폐쇄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카타니아 현지인들은 에트나를 친절한 거인이라 부르며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화산재를 근거로 공항이 열리고 닫힐 뿐이라고 말하네요. 오랫동안 이 화산과 함께해온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와 대전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의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강원과 호남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 입추입니다. 가을의 시작 입추인데 왜 아직도 더울까요?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입추 뒤를 이어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의 마지막 고비인 말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입추는 더위가 최고 절정에 달하는 때인데요. 가을로 접어드는 때는 2주 뒤에 찾아오는 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주 뒤에는 바람결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무더위에 지치지 않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